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팩트. 첫 번째 토크는 서인택 회장님이 유출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왕선택 박사님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유추해 주세요. 네, 뭐 8차 당대와 관련한 어떤 사실관계,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관계 이런 것들 요점별로다가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정확합니다. 역시. 왕 박사님의 선택은 정확했는데. 자, 이번 토크 역시나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 한번 다뤄볼 텐데요. 네.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경제발전 계획 이걸 제시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난 2016년에는 이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획을 내놨는데 그것은 실패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이제 이어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5개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특징이 별로 없고 2016년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번 8차 당대에서 우리가 북한을 관찰하면서 뭐 어쩌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지만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런 구호가 이제 그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뭐 최고 높은 곳에다 도장을 콱 찍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슬로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랑 거의 같이 가는 개념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것이 이제 정식화가 이제 두 개념이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8차 당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곳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전면에 나섰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키워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도 3번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온 개념인데 네. 이제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높은 단상에 도장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 규약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6년에도 거의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게 뭐냐면 이 경제발전 계획에서는 5년 전에는 뭔가 이렇게 최강성 국가를 만들어 보자. 뭐 과학 강국, 뭐 지식 강국, 뭐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위대한 5년이 지나면 북한도 잘 살 거야. 이런 비전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그렇죠. 장밋빛. 쌀밥에 고깃밥 그런 얘기도 했었죠. 맞아. 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한 상황 속에서 5개년 계획을 또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신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2016년에 북한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때는 2011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네.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을 지나면서 2016년에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더 좋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7차 당대회를 개최를 했고 높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깝게도 경제발전 계획과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아졌습니다. 네. 특히 2020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세 차례가 연속으로 북한을 덮치면서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이 이제 겹쳐서 삼중고라고 하죠. 그런 삼중고가 있었는데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5개년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야심찬 뭐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게 아니라 어렵지만 잘 한번 단합을 해서 잘 끌고 가보자. 요 정도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목표가 제시가 됐고 그나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편으로는 많이 위축이 됐구나 이런 점도 느낄 수 있지만 저 지도자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성숙했구나 현실 감각이 조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뭐 북한에서 당대회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남 대미 메시지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남쪽이나 미국에서는 온통 뭐 한마디만 해도 이제 뭐 남쪽에서 무슨 메시지 하는데 당대회는 원래 국내 행사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노동당 당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행사지 미국과 남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 중요성이 5% 미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죠. 네. 그렇게 분석을 해볼 때 이번 8차 당대회에서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네.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건지 저건지. 먹을 거 없는 잔치를 벌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잔치도 아니었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계속 뭐야라고 물어본 거지. 북한에서는 내놓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국내 맥락에서 이제 집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소문을 낸 거는 북쪽이 아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내가 뭐 소문을 뭘 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어쨌거나 그래도 메시지가 이렇게도 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잘해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싸우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조건부로 된 애매모호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선대선 이 원칙을 지키겠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네. 미국이 선의적으로 대하면 우리도 선의적으로 대하겠다. 또 남쪽에 대해서도 하는 만큼 해주겠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막 도발을 하고 막 긴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뭐 특사를 보내서 회담을 하자는 건지 모호합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남쪽이나 미국을 상대로 다 이루어져서 메시지 차원에서는 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가 됐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긍정적인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외교에서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하면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봤을 때 무조건 싸우자 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협상하자. 내일에도 특사 보낼게. 협상하자. 이것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도대체 어떤 노선과 정책을 택할지 한 두세 달 정도, 네. 길게 6개월 정도 지켜보자. 그 정도까지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하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제 네.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쁠 게 좀 있어요. 연합 군사훈련을 그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한다거나 또 계획도 있고 또 이제 북한이 무서워하는 무기체계가 많습니다. 네. 그런 무기체계가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에. 네. 좀 남쪽 언론은 북한에 대해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막 도발이라고 뭐 난리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남쪽으로는 지금 F-35 스텔스 전투기가 뭐 일주일에 한 대씩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북한에서는 짜증난다 좀.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조그만 거 뭐 잠깐 하나 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대통령부터 다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욕은 안 했다 최소한. 물론 이제 다른 담화를 통해서 특등 머저리가 나왔죠. 뭐 그거는 참 남북 사이에 제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죠. 말이 자극적이에요. 매우 자극적이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8차 당대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절제가 됐습니다. 수위 조절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분이 나쁘고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판을 깨기는 싫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볼 테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의 조치를 좀 해보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히기 때문에 물론 외형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남쪽에서 볼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계속 이제 매일 북한 매체 보도를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하는 말투로 보면 매우 절제가 됐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본인이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북한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도대체 북한 경제는 얼마나 나빠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그거 연구하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집단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팀이 있어요. 네.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하게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팀이 있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이제 탈북자 중심의 인터뷰를 통해서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조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신뢰할 만한 경제 결과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탈북자 분 중에서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론인 또는 학자 수준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오셨지만 데일리 NK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강미진 기자님이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하고는 좀 잘 알죠. 강미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물가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강미진 기자님이 이제 북한의 물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뭐 몇 년째 일관성 있게 그것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환율하고 이제 쌀값 또 유가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는데 북한이 사실은 어렵다 하는데 이 물가와 환율을 보면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생활이. 늘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런 거긴 하죠. 상태죠. 이제 그런 거긴 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환율이라든가 이 쌀값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마다 약간의 부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은 나지만 어쨌거나 그 관찰 결과 그러니까요. 북한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됩니다. 그 대북 제재가 사실은 뭐 일반 그 주민들 대상보다도 좀 고위층이나 그 엘리트 북한의 통치권에 대한 거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짐작을 하는데. 어렵긴 한데,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수령제 사회고 모든 사회 자체가 수령의 이제 지침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한테는 피해가 안 가고 집권층에게만 타격을 주는 그런 제재 방법은 저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교체된 경제부처 얘기를 좀 하시면서 박봉주가 퇴진을 했고 뭐 자력갱생을 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력갱생을 여전히 중요한 대책으로 오늘 구호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력갱생은 노리는 거겠죠. 자력갱생은 목표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토론할 때는 북한이 조건절로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 말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어느 쪽도 정확한 토론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력갱생이 성공할까?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력갱생이 실패한다. 그것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력갱생이 만약에 현재 상태를 근근히 유지하는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된다. 자력갱생 된다. 기준의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자력갱생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20%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남한만큼의.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안 됩니다. 자력갱생으로 연간 10%, 20% 경제성장은 지금 가진 북한의 경제구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목표가 생존 그 자체, 지금 상태에서 버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의 대규모적인 어떤 중대한 어떤 관계 재설정이라든가 남북 관계 재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와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북한의 이제 경제 발전이 가능한데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한다. 저로서는
생존에서는 가능, 획기적인 경제 발전에서는 불가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상당히 달라졌던 게 그 북한 평양 시내의 그 무슨 거리죠? 여명거리니 무슨 여명거리, 거리들 예. 조성하고 가시적인 물놀이장도 만들고 뭐 리조트도 건설하고 했었는데 제가 들리는 바에 뭐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마무리를 못 졌다는 얘기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게 다 네. 실패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실패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 달성에 미진했다라고 말한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너무 분명한 거죠, 사실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원산 관광지구 예. 개발, 네. 또 삼지연 또 거기 개발도 했었고, 이런 한 서너 군데, 또 가장 마지막에는 평양에 이제 종합병원 짓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2016년에 제시한 5개년 국가발전 5개년 전략의 어떤 시그너처 사업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가시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실패했네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안 됐고 마지막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지난해 봄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원산이라든가 삼지연이라든가 이런 시범 사업을 다 이제 포기했고 지난해 봄부터는 이제 평양 종합병원 이제 코로나19와 연계지어서 평양 종합병원을 이제 대대적으로 지어서 이제 당대회 하기 전에 그걸 건립을 해서 이제 성과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실패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10% 20%의 고도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새로 제시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은 그런 식의 과도하다 싶은 그런 목표 제시는 안 됐습니다. 실용적인 거죠. 스스로도 뭐 과학적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북한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가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된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실패가 나온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조건 자체가 이제 2, 3년 전하고도 달라진 상황이 2019년 12월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던 북한 근로자들 갖다가 그 대북 제재에서 전면 철수가 되면서 지금 뭐 외화가 전혀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된 데다가 그렇죠. 코로나가 이게 과연 언제까지 뭐 올해 안에는 금년 안에는 뭐 상반기엔 어렵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렇죠. 또 세계 경제가 거기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바이든 정부하고 어떻게 이게 우리 정부하고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자력갱생이라는 것도 뭐 과거 북한이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자력갱생이 그렇죠.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의 경제 1인당 소득이 1,500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00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70년대 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현재 명목상으로 따지면 한 33,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거기는 1,000달러, 우리는 30,000달러입니다. 30배 차이가 나죠. 우리는 거기보다 북한보다 인구가 2배입니다. 전체 규모로 따지면 그래서 5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 참 경제 규모가 굉장히 왜소하죠. 네. 왜소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제재가 아무리 커도 너무나 작아서 사실은 제재 효과가 잘 안 나는 것도 그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너무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밀무역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어떤 비공식 경제 부문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만 버려들어도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북한이 저렇게 오랫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무역 부분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제 공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뭐 미국의 뭐 CIA가 통제하기도 어렵고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야말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통제하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북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갱생이라는 거 우리가 잘 딱 뭐랄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김정은 체제와 또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제 영역으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 김일성 주석 때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 세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체감을 많이 조성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성공한 성공한 했다.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서 최고 권력자가 탄압을 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요소도 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이 2,500만 명인데 대체적으로 봐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북한 주민 전체의 한 70% 정도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 따르고 또 북한 지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지고 있는 충성을 바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2,500만 명 중에서 약 2천만 명이 절대적인 충성을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강고한 단결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속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 권력층과 북한 주민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 당대회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팩트체크 형식으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자력갱생 가능성, 누구도 알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한 가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의 대미라인에 대한 변화. 네네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차 당대회 때 좀 변화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문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한 준비팀들 이제 외무성하고 이제 통일전선부, 통전부 그쪽 라인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성과가 안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챙피를 당한 이제 실패한 그렇게 돼서 그쪽 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질이 됐달까요? 좌친이 됐달까 했는데 그렇지만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회를 주고 대미 접촉이라든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과를 내오는 작업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당대회가 열리는 직전까지도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가 풀린 게 있어 없어 안 풀렸죠. 남북 관계 속에서 이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말을 듣지 말고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미국하고 공조해서 미국하고 협력이 되는 것만 하겠다. 또 유엔 안보리의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아니 그렇게 자주적으로 해야지 왜 이 남의 나라 말을 듣고 또 유엔의 말을 듣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면 되지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서라도 대북 지원에 대한 좀 다른 점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안 됐죠. 실패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여했던 팀원들이 다 경질이 되거나 좌천이 되거나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를 메운 다른 관료나 다른 당뇨가 왔냐?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거기 있어요. 말하자면 통일전선부장에는 장금철이라는 사람이 했었는데 장금철이라는 사람이 통일전선부장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퇴진을 했고 그 자리는 그 위에서 관리하던 김영철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냥 강등된 채로 그냥 있고 그러면 그 대남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김영철이 근데 대남 비서 자리는 그냥 공석으로 놔뒀어요. 네. 그래서 대미 비서 국제 담당 비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대신 이제 당의 국제부장에 이제 중국을 담당하던 사람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정도지. 그리고 김여정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왔어요. 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내려갔어요. 강등이 됐네요. 강등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멤버들이
뭐 빠진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강등이 됐고 이런 식으로 돼서 공석이 있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이 하는 걸 보고 또 하겠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라서 아직 남쪽이나 미국의 전략이 정확하게 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냐.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석이 지금 있는 이유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두 번째 키워드 팩트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